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경영학 박사님의 글, 직장 왕따와 ESG 경영, 이걸 좀 바탕으로요. 이게 꽤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어요? 정말 끔찍한 학교 폭력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막 분노가 컸었죠.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이런 왕따 문제가 그 학교 담장 넘어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바로 거기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심각성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 이걸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6명이요? 와, 그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업무에서 배제된다거나 언어폭력, 심지어는 막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고 뭐 그런 형태도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그 심리적, 문화적 뿌리를 좀 캐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 특히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는 ESG 경영 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복잡한 문제 같이 한번 탐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직장 왕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그래서는 왕따를 집단에서 소외된 사람, 때로는 뭐 아웃사이더, 4차원, 마이웨이, 심지어는 뭐 존재하는 데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별칭들이 붙는 거죠.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중요한 업무 정보에서 아예 제외된다거나 회의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뭐 통보를 안 해주거나 반대로 또 막 과도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막 떠맡기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아주 흔한 방식이죠. 업무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뒤에서 막 험담하고 루머 퍼뜨리고 심지어는 뭐 신체적인 위협까지 동반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런 행위가 처음에는 좀 소수의 주동자, 특히 뭐랄까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힘 있는 사람이 시작한다고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주도한 동료들의 반응이죠. 뭐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심리? 아니면 혹시 불이익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 왕따라는 게 암암리에 막 동조자를 늘려가면서 집단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거죠. 아, 그게 정말 무섭네요. 네. 결국에는 한 개인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건 뭐 피해 당사자에게는 출근 자체가 지옥이 되는 그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요.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생산성 떨어뜨리고 결국엔 기업에게는 뭐 인재 유출이라던가 소송 비용, 이미지 실추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동료를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그래서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원인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름의 심리학이래요. 네, 다름의 심리학.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와 같은 부류에게는 끌리고 다른 존재는 좀 불편해하고 배척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렇거든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러려면 그 무리의 규범이나 특성에 좀 동화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집단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다름, 뭐랄까 잠재적인 위협이나 이질적인 요소로 간주되기 쉽다는 거죠. 아, 우리랑 다르면 위협으로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는 좀 역설적이게도 너무 약해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 잘나서 튀는 사람, 심지어는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왕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요. 너무 착해도요? 그건 왜죠? 뭐 잘난 척한다, 착한 척한다 이런 비난부터 시작해서요.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 반대로 또 너무 활발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 때로는 좀 이기적이거나 눈치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쟤는 우리랑 달라. 이런 낙인이 딱 찍히는 순간 배척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좀 씁쓸하네요. 여기서 글이 인용한 논어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논어 구절이요? 네, 군자는 화합하면서도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에도 화합하지 못한다. 이거요. 네네. 그 구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좀 조화를 이루는 게 성숙한 태도다. 이런 가르침인데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이 정말 다름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주죠. 하지만 현실 조직에서는 오히려 그 같음을 강요하는 압력이 작용하기 쉬운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주의 문화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집단주의 문화. 네,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목표, 위계 질서, 소속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인 토양이 완따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군요. 물론 강한 조직 문화가 과거의 고도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요. 네, 맞아요. 그런 양면성의 분면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어떤 강한 유대감이나 일사불란한 조직력은 분명 강점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성을 좀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 내 관계나 상호협력, 네. 이게 때로는 압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걸 우선시하면서 튀는 개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는 특히 학연, 지연, 혈연 예. 이런 거에 기반한 파벌주의가 이런 배타적인 문화를 만들고 왕따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파벌주의. 네, 여기에다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치열한 내부 경쟁, 역할이나 책임이 좀 모호한 거 이런 조직 내 스트레스 요인들이 더해지면요. 그 불만과 불안이 특정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조직 내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말씀이 세 번째 원인인 희생양 현상과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단이 가진 문제나 불만을 특정 개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해소하려는 심리라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집단 내부에 이렇게 쌓인 긴장, 불안, 공격성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는 어렵거나 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만만하거나 혹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든 비난과 공격성을 막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희생양이요? 네. 마치 고대 유대인들이 속죄염소에게 공동체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냈던 그런 의식처럼요. 그래서는 부부 사이 갈등이 자녀 학대로 나타나거나 사회 전체의 불안이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로 표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혼란스럽고 좀 불안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안전해 이런 확인을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서 비난하고 따돌리면서 일시적인 안도감 그리고 집단적인 연대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분석이죠. 여기서 인용된 얘기 중에 그 억울하게 아이 아버지로 몰린 승려 이야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이야기. 온 마을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그냥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묵묵히 아이를 걷어 피우잖아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아이 엄마가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아이를 돌려주었다는 그 이야기요. 겠지만요. 집단의 어떤 광기나 비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부당하게 희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비극성 그리고 또 그 극복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원인들을 쭉 파고들다 보니까 이 직장 왕따라는 게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구조적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이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ESG 있잖아요. 이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결고리가 참 흥미로운데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죠. ESG는 아시다시피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약자잖아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경영 철학이죠. 그렇죠.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 문제는 이 중에서 특히 S, 즉 사회적 책임, 소셜 측면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인권 존중이라던가 다양성 포용,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그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직원들을 막 괴롭히고 따돌리는 그런 문화가 만연한 회사는 아무리 뭐 재무 성과가 좋아도 사회적 측면에서는 낙제점이고 결국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글은 이런 조직 문화를 방치하는 건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통찰,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은 언제나 비도덕적이기 쉽다는 말이 인용되는데요. 아, 네. 유명한 말이죠. 네, 개개인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이라도 집단 논리에 휩쓸리면 쉽게 도덕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폭력에 동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죠. ESG 경영은 바로 이러한 집단의 비도덕성을 견제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G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S를 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문제는 더 이상 사소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ESG 리스크인 셈입니다. ESG 경영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혹은 내 주변 동료가 이런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래서는 세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앞뒤 가리고 살자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게 그런 소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훨씬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조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상황에 막 압도돼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거나 무조건 자책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혹시 내 행동 중에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성찰하되 이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이런 자기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자책은 금물이죠. 네, 동시에 앞뒤,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조직 내 어떤 권력 관계, 분위기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주동자고, 누가 동조자고, 또 누가 방관자인지,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 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용의 화 개념이 인용되는데 자신의 희로애락 감정이 상황에 맞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절도 있게 표현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무작정 참거나 피하지 말고 내 감정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하면서 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 이런 거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의지, 이게 첫 단추라는 의미죠. 비굴하게 모든 걸 맞추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상황을 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현명한 처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좀 더 명확해요. 적극적으로 살자. 이건 딱 들어도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왕따를 당하면 사실 위축되고 회사를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오히려 그만둘 생각 말고 당당하게 버텨라. 이렇게 강하게 권합니다. 버텨라. 네, 혼자 있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좀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본업인 업무에 더욱 집중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일로 보여줘라. 그렇죠. 동시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당하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서 항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 편을 최소 한 명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조언이 뒤따르는 거죠. 내 편 만들기? 네, 믿을 만한 동료나 상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좀 진솔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막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랑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내 고충처리 부서나 상담센터 혹은 외부의 전문기관 있잖아요.
뭐 노무사, 변호사, 상담 전문가 같은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하고요. 네, 전문가 도움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증거요? 아, 기록 같은 거? 네, 부당한 지시라던가 폭언, 메신저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날짜, 시간, 상황과 함께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녹음, 캡처해 두는 것이 나중에 뭐 법적 대응이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부당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영민하게 살자입니다. 영민하다는 게 똑똑하고 민첩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앞선 두 조언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순진함이나 이상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늑대가 우글거리는 사회에서 양이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늑대의 가면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늑대 가면이요? 네. 즉,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면을 쓰라는 말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나답지 않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가면은 본래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막 위선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핵심 가치와 자존감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공격이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의 가면을 의미합니다. 아, 보호장치. 네. 예를 들면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이나 발언을 좀 삼가고 말을 아끼면서 신중하게 소통하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거나 전력적으로 져주는 것. 그래서는 한보 후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 발 물러서는 지혜. 그렇죠. 도덕경의 구절, 장차 움츠리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펴주고 약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주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단기적인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상황의 큰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작은 지혜, 위명을 발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뭐 비겁함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유경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직장 내 왕따라는 참 무거운 주제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이나 성격 탓으로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 그 배경에는 인간 심리, 조직 문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ESG 경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눴죠.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면서 조화를 모색하는 앞뒤 가리고 살기. 네. 둘째,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움을 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적극적으로 살기. 그렇죠. 마지막으로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인 유연함과 지혜를 발휘하는 영민하게 살기. 이 3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적용될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그 영민하게 살기. 즉, 때로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어느 정도 감추는 전략이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조직 내 생존을 위해서 진정한 나다움을 어디까지 숨겨야 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조직 문화의 모습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개인의 도덕성과 아까 리버가 지적했던 그 집단의 논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포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오늘 탐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